이번 챕터에서는 우리는 공업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보통 산업을 나눌 때요. 산업의 분류 기준에 따르면 이제 1차 산업과 2차 산업, 3차 산업으로 주로 구분을 합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웠던 농업이 이제 1차 산업에 해당이 될 거고요. 2차 산업은 이제 자연물을 약간 가공해서 물건을 생산해내는 공업이 주로 해당이 됩니다. 공업이나 제조업 이런 것들이 해당이 되고요. 그 다음에 3차는 이 두 가지 산업을 통해서 만들어진 생산물들을 서로 거래하거나 어떤 뭐 인간의 어떤 무형의 활동을 사람들한테 어떤 이익이 되는 방향으로 제공하는 것, 서비스나 재화를 제공하면서 발생하는 그런 경제성 있는 활동들을 3차 산업이라고 해요. 이건 주로 서비스업이 많이 해당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중에서 우리는 이제 두 번째 공업과 제조업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할게요. 자, 이 단원에 들어가기 앞서서 먼저 알아두시면 좋을 단어들이 있어서 가져와 봤습니다. 자, 먼저 사업체당 종사자 수. 여기 보시면 지금 다 당이라는 단어가 들어가고 있어요. 당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영어로 퍼죠. 뭐뭐당 얼마가 들어가는지, 얼마를 생산해내는지, 얼마만큼의 사람이 종사하는지에 대해서 나타낸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사업체당 종사자 수는 뭐예요? 전체 기업체 수 분의 전체 일하는 사람 수인 거예요. 그래서 보통 그 사업체 수가 많게 되면 사업체당 종사자 수는 줄어들 거고요. 사업체는 굉장히 적은데 종사자는 많으면 종사자 수는 늘어나겠죠. 자, 두 번째, 사업체당 출하액은 아까 거랑 똑같은 개념이지만 한 개의 기업당 만들어내는 그 재화나 서비스, 그 재화의 총 가격이 얼마가 되냐. 예. 보통 대기업 같은 경우에는 사업체 수는 되게 적어요. 근데 만들어내는 총 가치의 액수는 굉장히 크단 말이에요. 그런 경우에 사업체당 출하액이 크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겠죠. 세 번째, 종사자당 출하액은 위에 거랑 똑같습니다. 근데 종사자 한 명이 만들어내는 그런 재화의 가치가 얼마냐를 물어보는 거죠. 마찬가지로 대기업에 가까울수록 종사자당 출하액은 많아지겠죠. 네. 대기업에서 일하는 사람이 많진 않잖아요. 대신에 이제 만들어내는 가치는 크니까 종사자당 출하액은 증가할 것이다 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 개념을 우리 머릿속에 넣고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공업. 원료를 가공하여 부가가치를 높인 제품을 생산하는 산업입니다. 이 원료라는 게 이제 아까 1차에서 만들어낸 그런 원료가 되겠죠. 자연 상태에서 채취해가지고 그 친구를 가공이라는 과정을 통해서 부가가치를 높인 제품을 생산하는 산업입니다. 네. 제조업이랑 같은 말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럼 우리나라에서는 이 공업이라는 것이 어떻게 발달했느냐? 시대별로 나눠서 한번 알아보게 되면요. 자, 먼저 조선시대에서는 가내수공업이 발달했습니다. 이 당시에는 아직 뭐 산업혁명의 그런 유산들이 우리나라로 들어오지 않았기 때문에 예전부터 우리 주변에서 나는 자연물들을 가지고 집에서 직접 배틀을 돌려서 직물을 짜내거나 혹은 지푸라기를 엮어서 뭐 집신을 만든다거나 하는 정도였던 거죠. 자, 근데 이제 우리나라도 산업화가 시작이 되고 1960년대에 가면요. 노동집약적인 경공업이 발달을 하게 돼요. 노동집약적이란 얘기는 거의 노동력이 많이 필요한, 예, 노동력이 많이 필요한 가벼운 제품을 생산하는, 이게 가벼울 경자거든요. 가벼운 제품을 생산하는 그런 공업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이때는 대도시를 중심으로 해서, 왜냐하면 대도시에는 사람이 많으니까 노동력을 얻기가 쉽겠죠. 그래서 섬유라든지 가발이라든지 신발 이런 것들을 주로 만들어냅니다. 오른쪽에 넣어놓은 건 뭐냐면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세계적으로 좀 인정받는 게 손기술이래요. 굉장히 정교하고 이런 것들이 필요한 그런 작업들을 굉장히 잘한다네요. 그래서 기능 올림픽 같은 걸 하면 우리나라에서 많이 우승을 휩쓴다고 합니다. 네, 그런 특성을 살려서 우리나라에서 이 당시에 노동집약적 경공업을 하게 된 거죠. 자, 이 당시 노동집약적 경공업을 했던 그런 모습입니다. 네. 뭐 가발을 만들거나 아니면 의류를 재봉틀로 이렇게 계속 만들어내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자, 근데 이때 7, 80년대에 들어서게 되면 자, 이런 섬유, 가발, 신발, 노동집약적 경공업은요. 초창기 우리나라 경제 발전에는 큰 축을 담당했지만
이제 더 이제 시대 산업이 고도화되면서 세계적으로 뭔가 돈이 되는 그런 산업에 눈을 돌리게 됐어요, 우리나라도. 그래서 이때부터는 자본과 기술이 집중적으로 모이게 되는 자본 기술 집약적인 중화학공업에 뛰어들게 됩니다. 이건 이제 무거울 중입니다. 그래서 철강, 철을 만들어내는 제철, 그다음에 석유를 가지고 와서 거기서 이제 뭐 플라스틱이라든지 이런 제품들을 만들어내는 석유화학, 혹은 커다란 이제 배를 만드는 조선, 그다음에 자동차 산업도 이때부터 우리나라에서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어디를 중심으로 이러한 중화학공업이 발달하게 되냐면 남동임의 공업지역, 우리나라 이제 부산을 필두로 해서 울산, 요 남동 쪽에 있는 그런 남동임의 공업지역에서 중화학공업을 발달시키게 됩니다. 자, 왜 하필 남동임의 공업지역이냐? 네. 이런 철이라든지 석유 같은 것들은 우리나라에서 원료가 나지 않아요. 그래서 바다를 통해서 들여오게 되는데 이걸 굳이 내륙으로 다시 낑낑거리면서 끌고 가서 제품을 만들어 가지고 다시 낑낑거리면서 바닷가로 와서 수출을 하느니 그냥 수입해온 원자재를 거기다 내려놓고 공장을 거기다 세우게 되면 바로 만들어서 그냥 수출할 수 있는 거죠. 네, 그래서 남동임의 공업 지역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이런 중화공업이 발달하게 됐다 하는 거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7, 80년대에는 우리나라는 이런 중화공업을 많이 발달시키면서 경제를 성장했습니다. 자, 그로부터 이제 시간이 더 지나서 현재 여러분이 살고 있는 우리나라, 네, 세계적으로 우리나라가 불리는 명칭이 있습니다. 바로 IT 강국이죠. 이제 정보 지식, 정보 기술 이런 거 인포메이션 테크놀로지라고 하는데 이런 것들에 다시 눈을 돌리게 되는 거죠. 예. 우리나라는 이제 자본이 많이 없다 보니까 천연 자원이 많이 없다 보니까 가진 것은 뭐다? 그렇죠. 이제 사람이죠. 사람의 어떤 지식이라든지 기술 같은 것들이 많이 모이게 되는 첨단 산업에 눈을 돌리게 됩니다. 그래서 현재 우리나라가 세계적으로 꽉 잡고 있는 반도체, 컴퓨터, 디스플레이 이런 것들에 눈을 돌리게 되면서 성장하게 되는 거죠. 90년대에는 주로 수도권과 충남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이런 첨단 산업이 발달하게 됩니다. 당연히 수도권에는 여러 가지 뭐 대학교도 많이 모여 있고 기업들이 많이 모여 있기 때문에 그런 뭐 고급 인력을 얻기가 쉬울 거고요. 충남 지역은 마찬가지로 이제 수도권이 너무 많이 몰리다 보니까 이게 좀 더 바깥쪽으로 퍼져 나오면서 동반 성장을 하게 된 그런 케이스라고 지역 소개할 때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네. 자, 이게 이제 남동임의 공업지역이 발달하게 된 이유죠. 네, 원자재를 싣고 와서 만든 다음에 바로 수출을 쉽게 하게끔 하려고 바닷가에 만든 거고요. 자, 이 시대별 인기 직업을 보면 우리나라가 시대별로 어떤 공업이 발달했는지 알 수 있어요. 50년대에 보시면요. 아직 산업이 발달하기 전이죠. 뭐 권투 선수, 영화 배우, 장교, 뭐 서커스 단원 이런 사람들이 인기가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60년대에는 가발 기술자라는 게 생겨요. 네. 이게 뭐예요? 이제 경공업이 시작되고 있다는 걸 볼 수가 있는 거죠. 그 다음 7, 80년대에는 화공 엔지니어, 기계 엔지니어. 네. 그리고 여기서는 이제 반도체 엔지니어 이런 게 생기는 거죠. 자, 이때는 이제 중화학공업이 발달하기 시작했구나. 여기는 경공업, 여기는 중공업이죠. 그 다음에 8, 90년대, 2000년대 가게 되면 반도체, 프로그래머, 그 다음에 뭐 프로게이머, IT 컨설턴트 이런 사람들이 각광을 받게 되는 여기서는 이제 조금 더 첨단 산업이 발달하게 되고요. 2000년대에는 이런 이제 물건을 만들어내는 공업이나 산업보다는요 서비스업이 더 많이 각광을 받고 있는 걸 보실 수 있습니다. 네. 시대별로 산업의 양상이 어떻게 변화했는지를 알 수 있는 그런 표가 되겠죠. 자, 공업 구조가 이것을 바로 고도화된다고 합니다. 네. 좀 더 저차원적인 그런 공업에서 고차원적인 공업으로 고도화된다고 표현을 하고요. 해안가에는 주로 중화학 공업이 분포하고 원자재 수입과 완제품의 수출을 용이하게 할 수 있게끔, 그리고 내륙 지역에서는 주로 IT 제조업이 현재 분포하고 있다 하는 점 알아두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우리나라 공업의 발달 과정과 특징 한번 정리해 볼게요. 조선시대에는 주로 관해수 공업이었습니다. 전주에서는 이제 원료가 많이 나는 지역에서 그 산업이 발달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전주에서는 뭐 당나무가 많았나 보죠. 한지.
강화에서는 어떤 이런 뭐 볏짚 같은 것들을 엮어가지고 만드는 돗자리인 화문석, 남원의 목기, 담양은 대나무가 지금도 많죠. 죽쇠공품, 안동의 삼배 등이 유명했다라는 거 알아두시면 되겠고, 60년대에는 대도시를 중심으로, 왜냐하면 노동력을 얻기가 쉬우니까 노동집약적 경공업이기 때문에, 자 그래서 섬유나 가발 등 노동집약적 경공업이 발달했다. 7, 80년대에는 원료의 수입과 제품 수출에 유리한 임해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제철, 석유, 화학, 조선 등 자본 및 기술 집약적 중화공업이 발달했다. 자, 그다음 90년대 이후에는 고급 인력을 얻기 쉬운 수도권을 중심으로 컴퓨터, 반도체 등의 지식, 기술 집약적 첨단 산업이 발달했다 하는 거 정리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우리나라의 공업의 특징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나라 공업 특징 중에서 중요한 거는요, 이건 꼭 기억해 두세요. 이중 구조가 나타난다는 점입니다. 자, 이중적이라는 건 뭐냐면요, 두 가지 면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뭐냐, 굉장히 대기업 중심이에요. 우리나라 어떤 공업 발달 과정에 있어서 정부의 지원이 좀 대기업에 집중됐던 그런 면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좀 이름 좀 들어봤다 하는 기업들, 뭐 삼성이라든지 현대, 이런 기업들은요, 다 이렇게 정부의 전폭적인 지원을 통해서 성장하게 된 그런 기업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대기업은 굉장히 사업체 수는 적어요. 근데 우리나라 전체 그 공업 생산액의 거의 절반 가량을, 이 0.5%의 대기업이 생산액의 거의 절반을 생산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좀 편중돼 있다라고 하는 거죠. 대신에 이제 소기업 같은 경우는 94%에 달하는 개수인데 생산액은 24%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이제 굉장히 격차가 커지는 거죠. 이런 구조를 우리는 바로 공업의 이중 구조라고 부르게 됩니다. 자, 그 다음 특징은 원료의 해외 의존도가 높다는 거예요. 우리나라는 말씀드렸다시피 천연 자원이 많이 없습니다. 그래서 자원을 들여와서 제품을 만들어 가지고 다시 파는 그런 가공무역에 유리한 바닷가에서 주로 공업이 발달했다는 게 특징이고요. 자, 세 번째, 공업이 좀 지역적으로 편제되어 있습니다. 보시면은 대부분의 생산액이 이런 남동임해공업 지역이라든지 수도권, 충청권 여기에 모여 있는 걸 보실 수가 있어요. 왜 그러냐면은 이제 말씀드렸던 것처럼 뭐 정부 정책 면도 있었고요. 남동임해공업 지역을 여기다 조성했던 그런 정책적 측면도 있고 해서 요 두 지역에 계속 이제 충청도 지역도 수도권에서 이제 빠져나온 애들이 모이는 거니까, 자, 요 경부축을 중심으로 해서 굉장히 집중돼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최근에는 지역적으로 어떤 균형을 맞춰주기 위해서 산업을 이런 약간 낙후 지역에 좀 우선적으로 배치하는 그런 정책들도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 최근 집적 불이익 발생으로 모여서 발생하는 이 불이익이죠. 수도권 얘기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분산 정책이 실시되면서 충청 지역으로 좀 빠져나왔다고 했고요. 그 다음 기업 규모 성장에 따른 공간적 분업이 본격화되고 있다고 해요. 공간적 분업은 중요하기 때문에 다음 페이지에서 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공간적 분업이라는 건 뭐냐면요, 기업의 규모가 우리나라 안에서 이렇게 뭐 생산, 소비 활동이 모두 이루어지는 그런 조그맸던 기업이 점점 커지는 거예요. 대표적인 예가 이제 뭐 삼성과 현대 같은 기업이 되겠죠. 옛날에는 우리나라 안에서 본사에서 결정도 하고 연구소에서 기술 개발도 하고 그다음에 판매도 우리나라에서 다 했었어요. 근데 이 기업들의 제품이 세계적으로 인정을 받다 보니까 기업의 덩치가 점점 커지는 거죠. 이제는 우리나라 안에서 모든 활동을 안 해도 되는 겁니다. 예. 크게 이제 기업의 활동은요, 이제 최종 결정을 하는 본사가 있고요. 그다음에 기술 개발을 하는 연구소가 있고, 그다음에 물건을 직접 만들어내는 생산 공장이 있습니다. 옛날에는 이 모든 것들을 우리나라에서 다 했다라는 거죠. 하지만 이 기업이 세계적인 기업이 되면서 굳이 이 모든 기능들을 한 나라에 놓을 필요가 없다라고 이제 느끼게 되는 거예요. 자, 어떻게 되냐? 삼성 같은 경우에는 본사는 아직 우리나라에 있습니다. 네, 우리나라. 그 다음 연구소 같은 경우에는요,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고급 인력을 얻을 수 있는 곳 어디든 이제 위치시키게 됩니다. 지금 지도에 나와 있는 기업은 현대자동차인데요. 우리나라에도 연구소가 있어요. 근데 그 다음에 있는 곳이 어디냐면 일본, 그 다음 미국 동부와 서부에 하나씩, 그 다음은 프랑스에 넣습니다. 자, 어디냐면 다들 고급 인력을 좀 얻기 쉬운, 여기 인도에도 있네요. 인도도 이제 굉장히 수학 교육으로 굉장히 유명한 그런 나라죠. 네. 교육 수준에 따라서 어떤 고급 인력을 얻기 쉬운 곳들, 그 다음에 보시면은 이 시간대가 지금 경도별로 나눠진다고 우리 한번 설명드렸잖아요. 네. 매 시간 일할 수 있게끔 연구소를 지금 배치해 놓은 걸 볼 수 있어요. 24시간 돌아가는 겁니다. 이 기업의 연구소는요. 그런 것도 고려해서 아마 이 인도에도 배치를 시켰을 거예요. 자, 그 다음 생산 공장. 여기에는 지금 현지 조립 공장이라고 나와 있는데요. 생산 공장은 크게 막 기술이라든지 자본이 필요가 없어요. 뭐가 우선이냐면 저렴한 노동력이 우선입니다. 공장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이죠. 자, 우리나라도 지금 최저임금이 많이 올랐어요. 예전에 비하면.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주로 공장을 돌리기보다는 어디로 가는 거예요? 이제 뭐 중국 같은 데로 가는 거죠. 우리나라보다 인건비가 싸니까. 근데 이제 중국도 경제 발전을 겪으면서 인건비가 늘어납니다. 증가합니다. 그러면 이제 더 싼 어디로 가는 거예요? 네. 이제 동남아시아라든지 이런 데로 가는 거죠. 네. 그래서 이 생산 공장이 위치한 곳을 보시면은 대부분 동남아라든지 서남아시아 이런 지역에 위치하고 있는 걸 보실 수 있습니다. 선생님, 근데 미국 같은 경우에는 인건비가 우리나라보다 비싸지 않습니까? 자, 이런 곳에 세우는 경우에는 저렴한 노동력이라기보다는요, 그 나라에서 생산된 제품은 관세를 매기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세금을 면제받기 위해서, 네. 세금을 이제 관세라고 해요. 다른 나라로 넘어가면 수출하면서 발생하는 세금, 관세를 줄이기 위한 목적으로 네, 그 나라의 생산 공장을 만드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뭐 삼성이나 현대 딱 생각했을 때 우리나라 기업,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지만 삼성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네. 왜냐면 전 세계에 다 이런 기능들을 다 분산시켜 놨기 때문에 이러한 현상을 우리는 공간적 분업이라고 합니다. 공간에 따라서 이런 그 일을 나누어서 한다 이런 얘기죠. 본사 따로, 연구소 따로, 생산 공장 따로 이렇게 위치하게 되는 겁니다. 자, 우리나라 공업 특징, 공업 구조의 특징 알아보시게 되면 공업 발달 초기에 정부 지원이 대기업에 집중되면서 경제적 격차가 커져가지고 이중 구조가 나타나게 됐다. 그 다음 우리나라의 공업은 영남권과 수도권에 집중돼 있고요. 특히 영남권은 대기업이 운영하는 중공업 단지가 많아요. 그래서 수도권에 비해서 오히려 사업체당 출하액은 더 많습니다. 대기업이 많다는 얘기죠. 사업체 수는 적지만 출하액은 굉장히 높은 그런 특징이 있습니다. 자, 세 번째, 사업체당 출하액이 가장 많은 권역은 호남권이다. 선생님, 아까 전에 호남이랑 강원은 이런 정책 지원이 많이 없어가지고 굉장히 좀 낙후돼 있다고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네, 여기서 속으면 안 되는 거죠. 사업체당 출하액이 많은 거지 생산액이 많은 것은 아닙니다. 요즘 생산액은 적어요. 그만큼 기업체 수가 적다는 얘기입니다. 네. 다만 어떻게 하다 보니까 사업체당 출하액은 많아지게 돼요. 여기도 다 대기업이 들어와 있다는 얘기예요. 사업체는 적은데 출하액은 많은. 네. 그렇게 되는 겁니다. 자, 이제 본격적인 디테일한 공업으로 들어가 볼 텐데요. 공업에 분류해서 이제 문제를 풀다 보면 선생님이 설명하는 것과 약간은 미묘하게 다른 명칭을 사용하는 걸 보실 수가 있을 거예요. 네. 이게 산업 분류에 따른 그런 명칭인데 이제부터 우리는 그 명칭들을 우리가 부르기 쉽게끔 편하게 좀 치환해서 알아보도록 합시다. 자, 문제를 풀다가 1차 금속 제조업이라고 나옵니다. 1차 금속은 모든 금속의 1차적인 어떤 금속 제품을 생산하는 데 있어서 재료가 되는 그런 것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런 1차 금속 제조업이라고 나와 있는 것들은 이제부터 우리는 제철로 바꾸어 부를 겁니다. 그 다음 기타 운송장비 제조업. 우리가 보통 생각하면 운송장비는 자동차인데 그 외에 기타래요. 그러니까 비행기 아니면 배인데 우리나라에서는 비행기 제조를 거의 하지 않으니까 조선으로 바꿔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 요거는 자동차 산업이고요. 그 다음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 요거는 석유화학입니다. 정유랑 석유화학은 달라요. 석유화학은
석유에서 나오는 물질로 어떤 화학 제품을 만드는 거예요. 플라스틱이라든지 비닐 이런 것들을 만들어내는 거고, 정유 같은 경우에는 이런 석유를 정제해서 또 다른 이제 뭐 휘발유, 경유 혹은 뭐 연탄 이런 것들을 만들어내는 에너지 자원을 만들어내는 그런 산업을 정유 산업이라고 하겠습니다. 여섯 번째, 전자제품 영상 음향 및 통신 장비 제조업은요, 전자제조업 혹은 IT 제조업으로 바꾸어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자, 공업 관련된 용어가 이렇게 나와요. 보시면 기초소재 산업이라고 나오거든요. 기초소재란 얘기는 말 그대로 다른 산업의 기초 재료가 되는 것들을 만드는 겁니다. 말씀드렸던 것처럼 1차 금속, 철이라든지 혹은 석유화학에 쓰이는 게 이제 석유잖아요. 그런 것들을 만들어내는 석유화학을 하기 위해서 석유를 이제 정제하는 그런 산업들을 얘기합니다. 두 번째는 전후방 연계 효과라고 나오는데요. 요게 이제 가장 크게 나타나는 게 자동차입니다. 자, 자동차를 하나 만들기 위해서는요, 뭐 철도 필요하고 여러 가지 뭐 부품들도 필요할 겁니다. 요걸 이제 얘가 이제 공급이 되죠. 자동차를 만들기 위해서. 자, 근데 자동차가 만들어진 이후에는 그럼 아무런 산업들이 없느냐? 자동차가 만들어진 이후에도 산업이 많이 발달해요. 뭐냐, 뭐 카센터, 자동차 고장 나잖아요. 그 다음에 자동차에 들어가는 여러 가지 뭐 용품들, 자동차 용품, 뭐 방향제라든지 와이퍼라든지 혹은 액세서리라든지 또 튜닝도 하지 않습니까? 튜닝. 자, 이런 것들이 다 이어진다라고 하는 거죠. 이 중간 차를 매개로 해서. 자, 자동차를 매개로 해서 뒤에서도 뭔가가 산업이 발달하고 앞에서도 산업이 발달하는, 그래서 앞을 전방, 뒤를 후방이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전후방 연계 효과가 크다라고 하는 이런 말이 나오게 되면 주로 자동차가 많이 사용이 될 겁니다. 네. 이 제품을 통해서 만드는데도 산업이 필요하고 만들어지고 난 이후에도 산업이 발달하는 이런 효과를 전후방 연계 효과라고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공업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먼저 장소가 있어야겠죠. 공장을 바로 어디에 지을 것이냐, 그걸 이제 공업의 입지라고 하는데, 모든 공장이 같은 곳에 입지하지는 않아요. 공업의 특성에 따라서 공장이 위치하는 지역이 달라지게 되는데, 왜 달라지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먼저 공업을 하려면 원재료가 필요하고요. 원재료를 만드는 공장이 있어야 되고, 공장에서 만든 제품을 공급하는 시장이 있어야 됩니다. 네. 근데 이 세 군데에 다 공장이 위치할 수가 있어요. 자, 원산지, 원료 산지 인근에 공장이 위치하는 경우가 있고요. 이런 경우는 원재료가 굉장히 무겁거나, 예, 무거운 원재료를 가공해서 가벼운 제품을 만들어낼 수 있을 때, 이럴 때 유용하겠죠. 두 번째는 소비시장 가까이에 위치하는 경우입니다. 이런 경우는 물건이 좀 가볍거나가 아니라 시장에서의 어떤 소비자들의 니즈를, 수요를 빠르게 파악해야 되는 경우, 소비자들의 정보를 빠르게 시장에서 얻어야 되는 경우가 되겠죠. 예를 들면 옷 같은 것들, 패션, 도시에서 막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유행 같은 것들을 빨리 캐치해야 되잖아요. 그죠? 네. 그런 경우에 유리할 수가 있겠고요. 그다음에 바닷가에 위치하는 경우는 우리가 그때 배웠었죠. 남동임의 공업 지역이 발달하게 된 이유가 원료도 수입하고 그 제품을 다시 수출하는 경우, 이럴 때는 바로 항구 옆에 위치하는 것이 유리하겠죠. 네, 요 세 가지가 있다. 먼저 원료 산지에 위치하게 되는 경우를 보겠습니다. 원료 지향성 공업이라고 부르고요. 자, 이 무거운 석회암을 통해서 우리가 시멘트를 만들거든요. 네, 자, 그렇게 되면은 공장이 원료 산지에 있게 되면 여기서 바로 시멘트를 만들어서 시멘트만 실어서 시장에 공급을 하면 돼요. 간단한 경우죠. 근데 공장이 시장 가까이에 있게 되면요, 무거운 석회석을 들고 공장까지 가서 여기서 만들어내게 되는 거죠. 어떻습니까? 굉장히 비효율적이고 힘들겠죠. 네. 그래서 시멘트 공업 같은 것들은 원료 산지에 입지하는 원료 지향성 공업이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적환지 지향성 공업이에요. 적환지는 물건을 옮겨 싣는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요. 자, 교통수단이 바뀌는 곳을 의미합니다. 주로 항구가 되겠죠. 자, 우리가 제철 산업을 예를 들어 볼게요. 저 제철 공업을 하는데 무거운 철광석을
해외에서 실어 왔어요. 그런 다음에 이 무거운 철광석을 다시 트럭에다가 옮겨 싣고 이 트럭을 다시 운반해서 운전해서 제철 공장으로 가져오는 거죠. 자, 그러면 이 가운데서 한번 보세요. 이 배에서 트럭으로 옮겨 싣는 거는 뭐 저절로 옮겨지나요? 이것도 다 돈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돈이 이것도 운반하는 것도 돈이죠. 그렇기 때문에 돈이 계속 드는 거예요. 운반 해외에서 오는 거 한 번, 여기서 옮겨 싣는 거 한 번, 여기 공장으로 이동하는데 한 번, 여기서 또 내려야 되잖아. 지금 네 번을 내려야 되는 거예요. 근데 공장이 여기로 가게 되면 딱 두 번으로 끝나는 거죠, 이렇게. 네. 그래서 적헌지 지향성 공업이 주로 뭐 제철이라든지 철강 이런 것들은 제철이 철강이죠. 제철, 뭐 석유화학 이런 것들은 원료를 싣고 와서 바로 제품을 만들어서 수출하기 쉽게끔 적헌지에 입지하는 그런 경향을 보이게 됩니다. 자, 그 다음은 집적 지향성 공업인데요. 집적이라는 거는 모일 집자라고 했었죠. 자, 자동차를 예로 들어보게 되면 자동차는 부품이 몇 개나 들어갈 것 같아요, 여러분들? 네, 자동차 한 대에 들어가는 부품이 무려 2만 개에서 3만 개입니다. 그러면 하나의 기업체가 이 모든 제품을 생산하지는 않을 거란 말이에요. 우리가 보통 이런 거를 하청업체라고 하는데 핸들만 만드는 공장이 있을 거고 타이어만 만드는 공장이 있을 거고 엔진만 만드는 공장이 있을 겁니다. 자, 그러면 얘네가 멀리에 있어가지고 자기네들이 만든 부품을 또 완성차 조립 공장으로 보내는 것이 이득일까요? 그럼 지금 뭐예요? 운반 비용이 발생했죠. 그렇게 하기보다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이 공장들이 조립 공장 가까이에 모여가지고 생산을 하게 되면 그냥 바로 옆으로 옮겨주기만 하면 되는 겁니다. 네, 자동차 공업이 대표적인 집적 지향성 공업이고요. 그 다음 어떤 공업에서 주로 집적 지향성 공업이 이루어지게 되냐면 바로 석유화학 공업입니다. 원유를 밖에서 싣고 와요. 그럼 얘를 불을 떼 가지고 여러 종류의 기름을 생산해내게 되는데 이게 이제 정유 산업입니다. 네. 요것도 이제 각각의 기름을 원유를 이 정유를 통해서 생산된 제품을 원하는 그런 기업체들에 그냥 바로바로 옆에서 보내주는 거죠. 정유한 다음에. 그래서 정유 산업도 굉장히 집적 지향성이 높은 그런 산업이고요. 그 다음 여기서 생산된 석유를 가지고 석유 화학 제품들을 막 만들어내죠. 네. 그러면 이 친구들도 여기서 바로 원료를 받아가지고 화학 제품을 생산하니까 모여 있는 게 좋은 거죠. 석유 화학. 네. 이 두 친구들은 집적 지향성을 굉장히 높게 나타낸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플라스틱, 뭐 우리가 쓰는 석유, 고무 이런 것들을 바로 생산해내는 거죠. 모여서. 자, 공업의 입지 유형을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원료 산지에 가깝게 입지하는 원료 지향성은 지향형 공업은 제조 과정에서 원료의 무게나 부피가 크게 감소하는 시멘트 공업이라든지 혹은 원료가 굉장히 빠르게 변질될 가능성이 있는 그런 공업의 경우에는 원료 산지에 가깝게 위치를 하게 됩니다. 두 번째, 시장 가까이에 입지를 하게 되는 공업은요, 오히려 제조 과정에서 제품의 무게나 부피가 증가하는 경우, 가구나 음료 같은 경우가 되겠습니다. 네, 그럴 경우에는 무거운 거는 최대한 그 팔아야 될 곳에 가깝게 위치시키는 게 낫겠죠. 그런 경우는 시장 지향형이고요. 그다음에 소비자와의 잦은 접촉을 통해서 정보를 수집해야 되는 그런 업종인 경우에는 시장 가까이에 입지를 한다고 했습니다. 자, 그다음 원료를 해외에서 대량으로 수입하고 그다음에 수출도 해야 되는 경우에 운송 수단이 많이 바뀌지 않는 것이 유리하기 때문에 적환지에 입지시키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제철과 정유 산업이 있었죠. 그다음 노동지향형은 기계화가 어려워서 어떤 생산비에서 노동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높은 경우, 그럴 경우에는 노동력을 얻기가 좋은 곳에 위치하게 되는 경우가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대표적인 것은 전자제품을 조립하는 그런 경우가 되겠고요. 그다음에 섬유도 사람들이 가가지고 계속 재봉틀 돌리고 해야 되죠. 그래서 섬유나 IT 제조업에서는 주로 노동력을 얻기 쉬운 그런 곳에 입지를 한다. 기억을 해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 집적 지향형은 계열화된 공업이라든지 조립형 공업이라고 했어요. 계열화라는 거는 이제
한 가지 제품을 통해서 뭐 의류도 생산하고 뭐 플라스틱도 생산하고 뭐 고무도 생산하고 이런 것들을 얘기하는 거고요. 조립형 공업은 여러 가지 부품을 한 곳에 모아서 조립을 해야 되기 때문에 예, 얘네들 마찬가지로 여기서 퍼뜨리나 퍼져 있는 애들을 모으나 거리가 가까운 게 좋겠죠. 네. 그래서 직접 지향형 공업이 이렇게 나타난다 하는 거 알아두시면 되겠고, 그다음에 입지 자유형이 있습니다. 얘네는 아무데나 입지해도 돼요. 그래서 연구소라든지 대학 같은 곳들이 많은 첨단 산업 같은 경우에는 이런 데서 유입되는 그런 뭐 인력들을 얻을 수도 있기 때문에 예, 그런 곳에 주로 입지하고요. 여러분들 그 다음이라고 하는 인터넷 회사가 본사를 한번 제주도로 옮긴 적이 있었어요. 왜 그러냐면 이 사람들은 뭔가 제품을 만들어내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의 뭐 창의력이라든지 이런 게 더 중요하단 말이죠. 그래서 사람이 창의력이 가장 잘 발현될 때가 언제냐? 기후가 굉장히 좋고 굉장히 멋진 경치가 있는 곳에서 일하게 되면 기분이 좋으니까 좋은 아이디어가 샘솟지 않을까. 네. 이와 유사한 게 이제 미국에 있는 구글 본사입니다. 거기도 굉장히 멋들어진 자연 경관과 생활하기에 굉장히 좋은 그런 시설이 합해져 있는 곳에다가 본사를 만들었어요. 그런 것들을 이제 보통 입지 자유형으로 볼 수도 있겠죠. 어디에다 본사나 공장을 입지시키든 간에 상관이 없는. 네. 물론 얘네는 서비스업에 가깝지만 얘를 한번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네. 자, 그럼 이러한 공업들이 우리나라에 주로 어디에 분포하는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배를 만드는 조선업은요, 경남 거제와 울산광역시에서 주로 이루어집니다. 네. 조선업 하면 경남 거제와 울산 떠올리시면 되고요. 이런 조선업의 특징은 소량 주문 생산이에요. 배를 막 찍어낼 수 없잖아요. 그죠? 그리고 이 부피가 굉장히 크고 만들어내는 생산 기간이 길기 때문에요. 얘네를 주문 받아서 그때야 생산을 해야 돼요. 미리 만들어 놓게 되면 누가 안 사가면 어떻게 해요? 막심한 손해가 되겠죠. 그래서 주문 받아서 생산은 소량으로 생산한다는 점이 있고요. 마찬가지로 조립형이기 때문에 직접 지향형 공업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부품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예, 사람들이 이제 업종을 나눠서 기업체별로 엔진 만드는 기업은 엔진만 만들고 프로펠러 만드는 기업은 프로펠러만 만들고 분업화, 전문화가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것이 특징이고요. 그다음 입지 지형적 제약이 굉장히 높습니다. 네. 왜냐하면 배는 만들어서 바로 바다에 띄워야 되기 때문에요. 네. 아예 바다 위에서 건조를 시작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바닷가에서 주로 만들어진다. 그리고 조차가 작아야 되겠죠. 뻘에 처박히면 안 되니까. 이런 특징들이 있습니다. 자, 보시면 지금 배 종류별로 가격표가 나와 있습니다. 보시면은 가장 비싼 배가 지금 LNG선, 요 시기에 만들었던 LNG선이 가장 비싼데요. 단위가 지금 달러죠. 달러는 보통 천을 곱해야 되니까 배 한 대에 2천억 원 정도 된다는 얘기예요. 굉장히 큰 단위로 만들어지기 때문에 무조건 주문을 받아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배는 이렇게 내가 필요한 용도에 맞춰가지고 설계도를 직접 거기다가 의뢰를 해요. 이런 식으로 만들어 주세요라고 주문을 넣습니다. 네. 자, 바닷가 옆에서 바로 이 거대한 배를 뭐 육지에서 만들어서 바다로 옮기는 것도 일일 거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바닷가에서 이렇게 바로 만들어서 띄운다 하는 점 알아두시고, 자, 그 다음 알아볼 공업은요, 제철입니다. 경북 포항, 그 다음에 전남의 광양, 충남에 있는 당진, 요 세 군데가 주요 제철 공업 지역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철광석과 역청탄은 우리나라에서 나지 않습니다. 거의 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다 수입해오기 때문에 수입한 걸 다시 또 만들어서 수출하잖아요. 철강을. 그래서 저관지지향성 공업이고요. 다른 산업들의 어떤 기초가 되는 재료를 공급하는 산업, 기초 소재 산업이 됩니다. 그래서 전후방 연계 효과가 굉장히 크다는 점. 네. 다른 공업에 주로 이렇게 공급하는 입장이 되겠죠. 제철 공업은. 네,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철광석을 가져오고요. 그 다음에 역청탄을 가져와서 역청탄을 떼서 철광석을 녹입니다. 그럼 여기서 만들어진 철강을
조선이라든지 자동차 산업에 공급하는 그런 기초 소재 산업이라는 것 알아두십시오. 자, 그 다음 알아볼 곳은 자동차 공업입니다. 선생님이 여기 경기와 울산과 충남을 넣어놨는데요. 사실 우리나라 대부분 지역에서 해요. 자동차 공업은. 그래서 나중에 뭐 지역별 공업 분포 그래프 이런 것들이 나왔을 때요. 비중 그래프 이런 게 나오면 모든 지역에서 거의 골고루 나타난다 싶으면 무조건 자동차구나. 네, 그 친구는 문제 풀 때 있어서 제일 마지막에 활용하시면 됩니다. 이게 뚜렷한 특징이 없기 때문에. 자, 부품업체를 포함한 그런 분포고요. 완성차 공장은 전국에 몇 개 안 됩니다. 네. 그 다음에 조립형 공업이고요. 그래서 이러한 부품들을 만드는 여러 가지 하청업체들이 완성차 공장과 함께 모여서 분포하는 직접지향형 공업이라고 했습니다. 광주에 있는 기아자동차 공장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그 기아자동차 공장은요, 완성차 공장이에요. 본사에서 운영하는. 근데 그 완성차를 조립할 때 들어가는 부품들, 그런 부품들을 만드는 중소기업들이 아마 광주광역시 기아자동차 공장 일대에 엄청나게 많을 겁니다. 여러분들 아마 광주에 버스 타고 갈 일이 있으면요, 엄청나게 큰 트레일러들이 옆에 계속 지나가요. 기아자동차 마크가 그려져 있는데, 근데 그 기아자동차 마크 밑을 이렇게 유심히 보시면요, 그 트레일러에 부품을 싣고 운반하는 그 중소기업 업체의 명칭이 조그맣게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 거 보시면 기아자동차 조립 공장에 납품하는 중소기업 업체 차량이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선생님도 많이 봤어요. 자, 이렇게 자동차 부품은 굉장히 많기 때문에 직접지향형 공업이다 라는 걸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전후방 연계 효과가 크다고 했어요. 네, 자동차가 만들어지고 난 이후에도 그와 연관된 산업들이 많이 파생되기 때문에 네, 전후방 연계 효과가 굉장히 크다라는 점 알아두시고, 자, 그 다음은 정유산업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울산광역시, 전남의 여수시, 충남의 서산시 이렇게 세 군데가 정유의 주요 산업지라고 알아두시면 되겠고요. 2차 원료나 에너지원을 생산합니다. 에너지원은 이제 석유나 뭐 가솔린, 휘발유라든지 경유, 다른 이런 운송수단에 들어가서 에너지를 만들어내는 에너지원을 생산하기도 하고요. 이게 정유죠. 2차 원료라는 거는 이제 뭐 석유화학 이런 거 얘기하는 거죠. 플라스틱이라든지 고무의 원료가 되는 그런 친구들을 만들어낸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정유산업의 특징은 대규모 장치 산업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공장은 굉장히 큰데 대부분이 컴퓨터 프로그램 같은 걸로 돌아가기 때문에 정작 거기서 일하는 사람의 수는 굉장히 적어요. 네. 그리고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나를 통해서 여러 가지를 만들어내는 계열화. 그렇기 때문에 그리고 또 만들어진 것들을 가지고 여러 가지 제품을 그 자리에서 생산해내는 여러 가지 화학 제품 공장들이 같이 모여서 입지를 하기 때문에 직접지향형 공업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리고 원료를 해외에서 수입하고 다시 제품을 수출하기 때문에요, 적한지 지향성의 특징도 같이 띠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정유산업은 아까 석유화학 말씀드렸던 것과 비슷합니다. 네. 자, 이렇게 계열화가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제품들을 여기서 한 번에 생산하기 때문에 직접지향의 그런 특징도 같이 나타낸다 말씀드렸습니다. 자, 여기가 여수 석유화학단지인데요. 보시면은 이렇게 GS 칼텍스라든지 뭐 GS 칼텍스나 이런 것처럼 뭐 정유 회사도 있는데 LG 화학이라든지 제일모직 같은 이런 석유에서 만들어낸 걸 가지고 석유를 통해서 화학 제품을 만들어내는 업체들도 같이 모여 있다는 걸 보실 수가 있어요. 지금 굉장히 다양한 종류의 석유화학 제품 생산 회사들이 모여 있구나라는 걸 아시면 됩니다. LG 화학 같은 경우에는 뭐 만들어요, 주로 여러분? 뭐 우리 생활 속에서 쓰는 치약이라든지 화장품 이런 거 만들잖아요. 네, 이런 게 있고, 제일모직은 어디입니까? 여러분들 아마 많이 보셨을 거예요. 이 자전거 마크로 유명한 무슨 브랜드? 빈폴. 이 바로 이 제일모직에서 만든 브랜드입니다. 제일모직은 삼성 거예요. 네, 삼성에서 만든 이런 의류 브랜드인데 이 의류 자체도 다 이게 100% 면이 아니라 뭘 섞어요? 거기다가
폴리에스테르라든지 폴리에틸렌 이런 화학 수지를 섞기 때문에 화학 섬유를 섞기 때문에 이 석유화학단지 옆에 같이 위치하고 있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캐치할 수가 있는 거죠. 자, 여기 보시면은 지금 요 세 군데가 나와 있죠. 네, 울산 석유화학단지, 여수 석유화학단지. 이 대산이라고 하는 거는 석유화학단지 이름인데요. 여기가 서산입니다. 서산. 서산, 울산, 여수가 이렇게 나와 있다라는 거 알아두시면 되겠고요. 자, 그다음 섬유 산업은 크게 대구광역시나 경북, 경기 지역을 얘기합니다. 노동력을 얻기 쉬운 대도시 인근에 주로 위치하고요. 60년대 우리나라의 수출을 주도했던 산업입니다. 현재는 많이 사양 산업이 있다라는 거 알아두시고. 그다음 IT 제조업은 우리나라에서 현재 제일 잘 나가는 산업이 되겠죠. 경기와 경북, 그다음에 충남 지역에 주로 입지를 하고요. 반도체나 그다음에 모니터나 TV 같은 걸 만드는 디스플레이 산업이 대표적입니다. 그래서 공장에서 조립하는 산업이기 때문에 노동력을 잘 얻을 수 있는 지역에 입지를 해요. 노동 지향성이고요. 다음 굉장히 고도의 기술이 필요한 첨단 산업이기 때문에 자본과 기술을 많이 좀 얻을 수 있는 그런 자본 기술 집약적인 산업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전자제품은요, 신제품을 계속 만들어내야 되기 때문에 신제품을 개발하는 연구 개발비 비중이 굉장히 커요. 그리고 신제품이, 우리 휴대폰 같은 경우에는 신제품이 얼마마다 나옵니까? 네, 아이폰이나 갤럭시 1년마다 나오죠. 새로운 모델이. 제품의 수명이 굉장히 짧고요. 대신에 이 조만한 핸드폰 하나에 막 200만 원까지 가잖아요. 그죠? 네, 부가가치는 굉장히 크다라는 점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선생님의 고향인 이천에서 만들어내는 그 반도체를 광고하는 그런 재밌는 광고가 있었고요. 자, 수도권에 많이 모여 있구나. 그다음에 수도권이 너무 과밀화되다 보니까 충청 지역까지 내려갔구나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자, 그리고 제품 수명 주기가 굉장히 짧다는 것. 네. 선생님이 어렸을 때 아버지께서 이 핸드폰을 쓰셨어요. 네. 그때가 2000년대 초반이었는데 지금 20년도 안 됐죠. 네, 이 핸드폰 나왔을 때가 2014년으로 기억합니다. 네. 무려 20년도 안 되는 기간 안에 무수하게 많은 모델 변화가 있었던 거죠. 제품 수명 주기가 굉장히 짧습니다. 자, 주요 공업의 특색 및 분포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 가지 특성은 앞에서 자세하게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분포 지역만 한 번 더 체크하고 넘어갈게요. 자, 조선 하게 되면 거제, 그다음에 울산 떠올리셔야 됩니다. 그다음 제철 하게 되면 경북 포항, 전남 광양, 충남 당진. 자동차 하게 되면 경기, 울산, 충남이 대표적이나 전체적으로 전국적으로 많이 분포한다. 문제 풀 때는 제일 마지막에. 그다음 석유화학은 울산, 전남 여수, 충남 서산 세 군데였습니다. 그다음 정유 하면 울산과 전남 여수. 앞에 나왔던 석유화학과 비슷하죠. 그다음 섬유는 대표적인 게 대구. 그다음 사람 많은 경기. 그다음 주변 지역 경북. 그다음 뭐 의복도 똑같습니다. 이것도 노동집약적이기 때문에, 그리고 최신 유행을 잘 알아야 되기 때문에 수도권 근처에 주로 입지를 하고요. IT 제조업은 경기와 경북이 많고 경기 지역이 과밀화되면서 충남 지역까지 내려왔다. 알아두시면 되겠고, 시멘트는 당연히 석회암이 많은 강원 충북 지역에 많겠죠. 자, 주요 공업 분포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는데요. 특히 울산 같은 경우에는 공업의 메카입니다. 자동차, 석유화학, 정유, 조선이 다 모여 있기 때문에 꼭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네, 그다음 뭐 다른 특성들은 일시정지 하시고 한번 쭉 앞에 배웠던 내용이랑 연관지어서 한번 다시 머릿속으로 떠올려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다음 시멘트 아까 넣었어야 되는데, 자, 석회암 분포 지역이 되겠습니다. 자, 서비스업은 다음 챕터에서 또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는 생산과 소비의 공간에 대해서 알아보고 있는데요. 사람들이 이제 여러 가지 경제 활동을 하는 그 산업이라고 하는 행위를 1, 2, 3차에 나눠서 우리가 구분을 합니다. 우리는 지난 챕터에서 정리했던 농업이 바로 1차 산업에 해당이 되고요.
이번에 정리해 볼 공업 파트가 2차 산업에 해당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2차 산업 공업 파트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나라에서 공업 발달은 크게 세 시기에 걸쳐서 이루어졌는데요. 먼저 60년대에는 우리나라가 가지고 있던 게 아직 많지 않았어요. 그래서 노동 집약적인 경공업을 주로 발전을 시켰고요. 어느 공간을 중심으로, 어느 지역을 중심으로 발전시켰느냐? 자, 대도시 중심이었습니다. 사람들이 많이 모여있는 대도시 중심으로 발전을 시켰고요. 그 다음에 이제는 좀 약간 돈이 될 만한 것들을 해보자 라고 해서 자본과 기술이 필요한 자본 기술 집약적인 이제는 가벼운 제품이 아니라 좀 무거운 그런 제품들 중공업을 발전시키게 됩니다. 네, 이때는 이제 남동임해공업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발전시키게 됐고요. 그리고 90년대부터 현재까지는요, 우리나라가 뭐 가지고 있는 천연자원이나 이런 것들이 좀 부족하기 때문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가장 잘할 수 있는 것, 사람을 키워내서 그 사람이 가진 지식과 정보를 활용한 산업을 좀 발달시켜보자 라고 해서 지금은 이제 기술과 정보가 집약된 기술 정보 집약적인 첨단 산업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자, 첨단 산업 이것은 역시나 수도권 중심으로 현재는 이렇게 공업 발달이 시기별로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것들을 기억해 두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 우리나라 공업의 특징을 정리해 보자면요. 공업이 점차 고도화되고 있습니다. 보시면은 경공업으로 시작했다가 중공업, 그 다음은 첨단 산업으로 오는 이 과정을 거치고 있는데 점차 이게 수준이 높아지고 있는 거죠. 점차 고도화되고 있다는 게 특징이 되겠고요. 그 다음 가지고 있는 자원 같은 것들이 많지 않다 보니까 해외에 대한 의존도가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뭐 중동 같은 데서 전쟁이 터졌다거나 하면 석유값에 따라서 우리나라 경제 상황도 플러스와 마이너스를 왔다 갔다 하는 높은 해외 의존도를 보여주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중구조, 이거 선생님 좀 중요하다고 했었죠. 초창기의 공업 발달 시기에 정부 정책이 일부 대기업에게 집중이 되다 보니까 너무나도 많은 부분이 지금 대기업에게 집중되어 있는 0.5%의 대기업이 거의 전체 생산액의 50%를 담당하는 그런 이중구조를 보이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일부 지역만을 중심으로 해서 그런 공업 발전 정책이 행해지다 보니까 수도권과 남동임해공업 지역, 이 경부축을 중심으로 하는 지역은 공업이 많이 발달했지만 그 외의 지역들은 그러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들을 같이 배워봤었죠. 자, 그러면 우리나라에서 주요 공업 지역들을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수도권 공업 지역, 가장 이제 인구가 많이 거주하고 있는 지역이죠. 자, 이 지역에서는요, 이천, 용인, 수원을 중심으로 한 이제 전자제품 산업단지가 공업단지가 이제 마련이 돼 있고요. 그다음에 화성과 평택을 중심으로 하는 자, 이곳은 유명한 자동차 공장들이 많이 위치해 있는 곳입니다. 화성, 평택 자동차 알아두시고요. 그다음에 인천광역시 같은 경우에는 제철과 자동차를 함께 가지고 있는 것이 특징이 되겠습니다. 요 세 개가 있겠고요. 자, 그다음 남동임해공업지역은 가장 많은 산업단지가 모여있겠죠. 공업단지가. 자, 포항과 광양 하면 이제 제철이 떠올라야겠죠. 자, 광양은 왜 호남인데 남동임해공업지역에 들어가나요? 이 남동임해공업지역 벨트를 따라서 약간 더 확장한 겁니다. 비록 행정구역은 호남이지만 여기에 같이 넣겠습니다. 포항, 광양은 제철. 그 다음에 울산, 우리나라 공업의 메카죠. 여기는 석유화학, 자동차, 조선, 정유 이런 것들이 다 모여있는 곳입니다. 자, 그 다음에 거제하면 거제죠. 거제하면 배를 만드는 조선. 그 다음에 창원하면 기계공업. 마지막으로 여기도 마찬가지로 행정구역은 호남이지만 여수하면 석유화학이죠. 굉장히 많은 공업지역이 남동임해공업 벨트에 묶여있다고 하는 점 기억해 두시고요. 자, 그 다음 영남 내륙공업지역입니다. 여기는 대표적으로 대구인데요. 여기
우리는 섬유로 유명했었으나 지금은 그다지 좋은 성적을 거두고 있지는 못한 그런 곳이고요. 그 옆에 있는 구미라는 곳은 전자제품 조립으로 유명한 곳입니다. LG와 삼성이 다 같이 들어가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자, 그 다음 수도권이 너무 과포화되면서 그런 산업 시설들이 충청권으로 많이 내려왔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지역에서는 이제 당진, 제철이고요. 그다음 서산, 석유화학이죠. 그 다음에 아산, 자동차입니다. 그리고 천안아산에 걸쳐서 전자제품 조립, 이것도 같이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특히나 좀 특이한 곳이 이제 대전이 되겠죠. 대전은 연구개발, 대덕 과학연구단지가 있어서 연구개발에 특화되어 있는 그런 곳이라고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자, 요 주요 공업지역들은 잘 기억을 해 주시고요. 그 다음 공간적 분업이라는 걸 말씀을 드렸는데, 자, 기업이 세계적인 기업이 되면서 이러한 기능들을 굳이 한 국가 안에 모아놓을 필요가 없다. 각각의 효율성을 발휘할 수 있는 곳으로 찢어졌다고 했죠. 자, 그래서 본사 같은 경우에는 자본이나 정보를 획득하기 좋은 곳, 유리한 곳이죠. 이제 대도시가 되겠습니다. 대도시. 그 다음에 연구소 같은 경우에는 고급 인력을 확보할 수 있는 데가 좋겠죠. 그래서 인근의 어떤 대학이라든지, 그 다음에 인구가 밀집되어 있는 지역, 이런 곳에 입지시키는 것이 아마 유리할 겁니다. 자, 마지막 생산 공장은 자본 정보라든지 고급 인력이 필요가 없어요. 값싼 노동력이 중요하기 때문에 어떤 곳에 입지하게 되냐면 지방, 그리고 좀 세계적으로 나가게 되면 개발도상국, 개도국이라고 하겠습니다. 줄여서 이런 곳으로 찢어서 위치시키는 게 바로 공간적 분업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일을 나누어서 하는 거죠. 지역 공간에 따라서. 자, 그리고 마지막 공업별 주요 지역에 대해서 한번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지우는 거는 여러분이 일시정지 시키고 다시 한번 돌려서 보세요. 자, 선생님이 문제에 자주 출제되는 그런 용어들을 우리가 알아보기 쉽게끔 이렇게 바꿨다고 했었죠. 바꿔서 알아보기로. 자, 먼저 전자제품이 나오게 되면은 이제 그래프 문제가 많이 나와요. 이런 생산품의 생산 비중, 이런 것들이 그래프 문제로 많이 나오거든요. 전자제품 하게 되면 주로 많이 나오는 곳이 경북 구미, 경북이 차지하는 비중이 좀 높다. 그래서 경북 구미 기억해 두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 1차 동석은 우리가 제철이라고 알아봤었죠. 자, 충남 당진. 그 다음이 어디가 있었어요? 경북 포항. 그 다음에 전남에 있는 광양. 이 세 군데는 꼭 알아두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 자동차 같은 경우에는 전국 전체에 걸쳐서 골고루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만약에 자동차가 같이 나왔다라고 한다면은 이 부분은 제일 마지막에 푸세요. 판별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자동차를 알려드리면, 자, 울산 유명하고요. 그 다음 경기 화성, 그리고 아까 봤던 평택 두 군데가 있고, 충남의 아산, 그리고 우리 옆에 있는 광주, 그다음에 인천, 부산, 전국에 골고루 분포해 있습니다. 자, 그다음 기타 운송 장비, 자동차를 빼면 배랑 비행기밖에 없다 했는데 우리는 거의 배를 많이 만들기 때문에 조선이라고 말씀드렸죠. 조선하면 경남 거제죠. 자, 그다음 기계로 유명한 곳 경남 창원입니다. 자, 석유화학도 우리 많이 봤었죠. 자, 충남의 서산과 울산, 그리고 우리 전남의 여수입니다. 섬유하게 되면 아까 우리 살펴봤던 대구 떠올리셔야겠죠. 그 다음에 경기까지 이렇게 기억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경북도 있습니다. 대구를 둘러싼. 자, 권역별 제조업 출하액인데요. 그 지역에서 제조업에서 만들어내는 물품들의 총액이 어디가 크냐,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권역으로 나눠보게 되면요, 영남권이 가장 많습니다. 왜냐면
남동임의 공업 지역에 대기업 공업단지들이 많이 모여 있거든요. 네. 영남권이 가장 많고요. 그 다음에 규모가 큰 수도권, 그 다음에 수도권에서 약간 그런 산업시설들이 많이 내려오고 있는 충청권, 그 다음이 호남권이 되겠습니다. 네. 요 순서를 한번 같이 기억을 해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공업 파트 정리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